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 뉴스를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제가 눈 밑에 수술을 간단한 시술을 했는데 조금 아물질 않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에는 블랙핑크 지난 3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9,600만을 넘었습니다. 1억 명 돌파가 이제 머지않았는데요. 사실 9,600만 유튜브 구독자 9,600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요, 전 세계 아티스트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한류 스타, 걸그룹 한류 스타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 세계의 엄청난 인기 스타들 다 제치고 최고점에 있다. 이만으로도 엄청난 기록이 아닌가 싶고요. 한류를 선도하는 아이돌 그룹의 위상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룹 블랙핑크 이상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이 아니죠. 한 6개월째 핫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인데요. 로제가 발표했던 아파트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6개월째 지금 계속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죠.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빌보드, 여기 이번 주 SNS에 발표한 메인 싱글 차트를 보니까 4월 12일자 기준으로 핫백의 아파트가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위권 안에서 상승세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4위였습니다. 14위에서 12위로 올라섰다가 14위에서 11위로, 12위에서 다시 7위로 지금 올라선 이런 분이 계속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뭐 한두 달 안에 바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열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100위권 후반부에 멈추거나 이런데, 이 아파트는 계속해서 상승세로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아파트는 작년 10월 18일 날 발표가 됐죠. 공개가 됐죠. 그리고 10월 2일 날 핫백 8위에 처음 올라섰죠. 당시 올라섰을 때도 엄청나게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주 연속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린다. 이 엄청난 저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는 작년 12월 6일 발매된 로제의 정규 1집 로지의 선공개곡입니다. 미리 이제 11월에 공개가 됐었던 거고,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협업했죠. 그래서 또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블랙핑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구독자 9,600만, 1억 돌파를 앞두고 있는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블랙핑크만으로도, 블랙핑크의 멤버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기와 주목도가 크지만 브루노 마스와 협업했다.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점. 그래서 그런 인기 시너지 상승세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 빌보드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순위가 5위였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1월 11일자 핫백 차트에서 5위, 5손가락 안에 올랐었던 거고요. 아직도 뭐 7위니까 역시 상위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그러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이 윤수일의 아파트는 블랙핑크 로제의 세계적 인기에 덩달아 소환된 리바이벌 히트곡입니다. 물론 히트는 이 아파트가 아파트 붐을 일으키면서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노래죠. 윤수일의 아파트야말로 우리 가요계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히트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수일 씨가 이제 70대 후반이고 또 활동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지 않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로제 아파트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다시 소환됐다. 그리고 방송에서 윤수일 씨가 다시 출연하고 이 노래로 다시 밴드와 함께 음악을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노래는 전혀 달라요. 로제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는. 그렇지만 두 노래 다 보면 시대의 분위기를 잘 읽은 대중가요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수일 씨 아파트는 장르는 물론 그 당시 아파트 붐을 타고 히트한 그런 노래였고, 로제의 노래는 또 지금 트렌드에 맞는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제 아파트가 이제 윤수일 아파트를 재건축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40년 된 노래죠. 노래를 다시 소환시켜서 히트로 리바이벌을 시켰다 이래서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래가 드라마의 OST 곡으로 아니면은 영화의 백 뮤직으로 깔린 다음에 히트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 대중의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되면, 근데 이제 윤수일의 노래는 히트는 원래 히트곡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한동안 조금 비껴갔던 노래가 다시 리바이벌 됐다. 이런 점에서 윤수일도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재건축 조합장이 됐다, 이런 말도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윤수일 씨는 그래서 근거지를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꽤 오래전에 옮겨서 부산에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갔더니 윤수일 씨가 부산에서 음악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배들도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램에 출전했던 그 가수를 윤수일 씨가 데려와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방송국 KN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방송국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그랬는데, 윤수일 씨가 아마 이번에 이제 로제의 아파트로 인해서 자신의 노래 아파트가 다시 부상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고, 올해가 48주년입니다. 그래서 마침 48주년을 기념해서 11년 만에 2025 우리들의 이야기 음반을, 정규 음반을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런 자신감의 발로, 그러니까 대중이 소환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져주면 가수든 배우든 어쨌든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음악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은 바로 로제의 아파트로 인한 재건축된 윤수일의 아파트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수일은 77년에 데뷔했죠. 아날로그, 디지털 음악의 음악적 변혁기를 겪었던 분이고, 밴드 음악, 윤수일 씨도 혼혈합니다. 밴드 음악을 바탕으로 80년대 신시사이저 활용하는 굉장히 앞서가는 음악을 이미 80년대 출발해서 90년대 정말 가요계를 들썩였던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히트곡 중에는 보면 아파트 말고도 아름다워라든가 이런 윤수일의 대표곡들이 많은데, 모두 다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프로듀싱도 직접 했고요. 그만큼 윤수일 씨의 음악적 세계는 또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아파트는 이 타이틀곡이었는데 국민 응원가로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에서 굉장히 많이 불렸고, 또 아름다워 같은 경우는 이제 MZ세대에서 한국 시티팝 원조로 통하는 곡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로제 아파트와 관련해서 윤수일 씨까지 좀 들여다봤고요. 이번 주에 또 핫한 이슈는 계속 많습니다. 그런데 고 김세론을 둘러싼 공방도 굉장히 멈추질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째입니다. 작년이 아니죠. 지난달 10일 날, 3월 10일 날 배우 김수현을 거론하면서 가세현이 김수현 소속사가 7억 변제를 내용증명을 압박했다, 이 얘기하고 또 미성년 교제 사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불똥이 김수현에게 튀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간 계속해서 김수현 죽음을 둘러싼 이후의 상황들이, 물론 이제 공방이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애초 가세현이 주장했던, 유족 측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도 많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근거가 없거나, 그 기록 자체가 언제였느냐, 이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는 없고, 시기는 소속사 측에서는 일부 조작 또는 훼손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기는, 찍힌 사진과 영상의 시기는 그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소속사 측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반박해서 대응하고 있는 고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억 원 손해배상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날짜가 전부 미성년 때가 아닌 2019년 대학생 이후부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물론 법적 공방을 통해서 사법당국이 조사를 하면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걸로 의도적으로 미성년 시절로 몰고 갔다면 그거는 이거를 공표하고 폭로한 쪽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런 양쪽 공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티즌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유족이 가세현하고 손잡고 김수현 배우가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이었고 그 사귀었던 시기가 미성년 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커졌습니다. 실업 현재 그 부분은 수속사로서 법인이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거를 사실 받지 않게 돼 아무런 절차 없이 안 받으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을 자신의 소속사였고 또 소속 기관이 끝났고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경제적 여력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돈을 굳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형편이 닿아서 나중에 김세련이 재기해서 돈을 벌고 능력이 됐을 때 그때 갚아주면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런 못 갚아도 계속 기다리겠다는 이런 뉘앙스로 서로 교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 전에 작년 3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였는데 이거를 마치 지금 올해 최근에 이거를 내용증명을 김세련이 죽음 직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하게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그 얘기를 몰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1년 전에 그런 일이 절차상 있었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성영 교제와 묶어서 같이 이렇게 폭로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공방이 벌어지면서 사실 묻혔던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언급이 된 부분이 바로 김세련이 죽기 직전에 가장 가까이서 소통했던 두 남자죠. 전 남친, 작년 11월 이전까지 사귀었던 전 남친, 그리고 11월에 처음 만나서 2달 만에 결혼해서 뉴욕을 3번 갔다고 그러죠. 뉴욕에서 직장에 다니는 뉴욕 남편, 짧은 결혼 생활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니까 결혼한 건 맞습니다. 이 두 남자 사이에서 김세련이 힘들었고 갈등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려졌던 거고요. 제가 3월 25일 날 전 남친 K씨의 증언을 받아서 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내막이 또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K씨가 그 내용을 제보 증언한 직후에 또 남편이라는 분이 가세현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전 남친이 주장한 폭언, 폭행,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을 김세련이 자신한테 보냈던 편지를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양쪽을 다 짚어보면 어떤 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었느냐, 김세련이 죽기 직전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A씨 남편이죠. 그래서 이제 A씨가 반박하면서 자신이 김세련한테 받은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6필 편지입니다. 소편지입니다. 김세련이 A4 2장 정도 분량의 편지를 남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면은 이 편지 내용에는 사실 암시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남친은 이 남편이 결혼 생활하면서 자신과 김세련이 문자 소통하고 이런 거를 알고 나서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고 했지만 이 남편한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그것과는 또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은 김세련이 쓴 편지 안에는 조급한 결혼, 결별, 영원히 뭐 이런 말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죽음 이런 단어들을 뭔가 암시하는 듯한 단어들이 당시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김세련이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본인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겹쳤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단초는 3년 전에 김세련 본인이 자초한 음주운전 사고였겠죠. 그 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그 사고로 찍고 있던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에서 하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배우가 연기를 하지 못하면 사실 절망 상태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러면 그 좌절, 심리적인 좌절뿐이 아니고 경제적인 소득이 사라지면 그게 3년간 이어져 온 거죠. 경제적 어려움, 또 전 남친이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가족들과의 단절, 심리적인 단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도피처럼 생각했던 결혼,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만난 지 한 달, 아니 딱 한 번 만나고서 서로 교감하고, 자, 뉴욕에 놀러 와라. 뉴욕에 건너가서 새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라는 사람과 뉴욕에 가서 바로 곧바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3번 왔다 갔다 한 걸로 봐서 아예 거기 눌러 산 것도 아닙니다. 갈 때마다 뭐 며칠 시간이면 얼마간씩, 가족도 몰랐다 그러니까, 가족도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할 정도니까 그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죠. 어쨌든 편지 내용을 좀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심경이 좀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데, 남편에게 한 내용입니다. 편지. 참 짧고 강렬했던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이 났네.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많은 감정을 느끼고 또 살아내고, 그걸 적응하느라 서로가 벅찼던 것 같아. 그 벅참까지 사랑했지만,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알아가고 좀 더 밀도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끝이 나진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무 조급했고 모든 게 내 욕심이었나, 영원할 수는 없었던 걸까. 온통 그런 생각들 뿐인 것 같다. 영원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현재는 영원과 다 있지 않는데 무언가 끝나면 그게 영원이 되더라.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어떤 관계는 끝이 나면 영원히 끝이 나고, 세상을 이루는 게 어쩌면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이렇게 편지가 이어집니다. 너무 조급했고 모든 게 욕심이었나,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한두 가지의 걱정이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는 잘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가장이 사업을 하다 망해도, 세상에는 사업에서 망해서 좌절해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알고 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망했을 때 주변 상황,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들, 빚을 떠안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많이 겹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 간의 유대감입니다. 힘이 들수록 가장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것은 가족인데, 가족 중에 아내가, 심지어 자식들까지 남편의 그 사업 실패로 비롯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같이 떠안고 보듬고 안아줘야 되는데, 거꾸로 비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버팀목이 사라져서 갈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제가 보기에도 김서련의 사망은 발단은 본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난 3년간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많았고, 그러면서 거기 복잡하게 꼬여있던 것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도록, 이젠 더 이상 덧피처로 삼았던 결혼까지도 그렇게 됐고, 이게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새로운 남자에게 의지를 했던 건데, 그게 또 삼각관계 형태로 이런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게 들통이 나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결혼 자체를 정리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남편 말에 의하면은 그 결혼 2달간의 결혼도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질 것 같아서 서로 다시 갈라서기로 정리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어쨌든 김서련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작은 빛도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아주 극단의 상황으로 서로 감정이 골이 깊어진 그런 상황이었고, 김세로는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정신적인 혼돈을 거듭하면서 자해, 지금까지 가족들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포함하면 작년 11월 훨씬 이전부터, 아마 음주 사고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거의 10여 차례 이상 자해를 시도한 걸로 이렇게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차례 본인이 세상을 비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공방이 지금은 지난달이죠. 3월 27일 날 김세련 유족과 가세현 측이 기자회견을 해서 또 추가 폭로를 하고 그랬고, 나흘 뒤인 31일 날에는 김수현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또 잘못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120억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법률 대리인 측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조금 소강 상태로 좀 간 것 같습니다. 폭로도 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 약간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세현이 폭로한 영상들이 그동안 한 10여 건이 됩니다. 스키장부터 시작해서 김수현의 성수동 아파트라든가 여러 곳에서 찍힌 사진들, 이런 사진들의 시점을 미성년 시절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이제 분석 자료를 연도별 문장, 단어, 평균 문장 길이, 띄어쓰기 오류, 그리고 철자, 오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도구를 동원해서 분석한 결과 2016년 카톡 메시지는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결론에 도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세현이 시기를 입맛대로 가공하고 왜곡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든 미성년 프레임, 그루밍,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몰고 가기 위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수석사와 법률 대리인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맞다 틀리다 지금 단정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게 된다면 이때 이제 비로소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이 진짜 아니었고 위작 조작됐다 그러면 모든 걸 이미 다 잃은 상태이긴 하지만 배우 김수현이 다시 그 억울함을 풀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의도된 폭로나 공개에 그 피해자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한 달째 이어지는 이 공방에 아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이렇게 또 변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동안에는 법적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제 아파트 세계적으로 아직도 6개월째 상승 중이라는 얘기하고, 또 고 김세련 죽음을 둘러싼 배우 김수현과의 공방 얘기를 좀 후속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